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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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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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num나님, 운누나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릭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 숫자 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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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이 근황을 준비했을 테니까 근황을 또 안 묻고 가면 섭섭하겠죠? 근황 준비 안 했는데. 또 아니 이번에 왜? 준비 안 했어? 네. 아니 안 했는데. 내가 사전에 지난주 파악하고, 얘기해가지고. 예, 네. 어떻게 근황을 알았지? 안 한 거? 준비하면 물어보고 준비 안 하면 안 귀신인데. 물어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다음번에 어떻게 준비할게요. 지냈나요? 네? 오늘 스킵한다고요? 하루는 네. 방송 준비하면서 보냈죠. 그렇게 데이터릭이 있는 날은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오, 설레는 마음으로 네. 머릿속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왜? 아니 진짜예요. 거짓말을 사실입니다. 어. 확인할 아니 길이 근데 저는 없으니까요. 그 당일날 오전에 준비할 때가 많아요. 그 아, 머릿속에 뭐 다룰지만 이렇게 그 소재랑 얼개 정도만 갖고 있다가 네. 이제 구체적인 대본은 오전에 쓸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쪽대본 같은 실제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오늘 뭐 얘기할 건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떠오르게 되죠. 음. 그렇습니다. MBTI가 P로 끝나시나요? MBTI를 제가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 모르겠네요. 네. P로 김 끝나면 뭐죠? 팀장 그게 계획형인가? 뭔가요? 계획이 아닌 거죠, P가 P가. 네. 네. 아마 즉흥적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 네. 근데 아아. 제가 저는 알고 네네. 있기로 김 팀장은 대단히 계획적으로 당일 오전에 방송을 준비하는 루틴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 그게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 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여행은 계획 안 짜고 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음. 방송 준비하거나 뭐 책 쓰거나 이런 거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타입이고 음.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도 계획을 좀 많이 하는 타입 아니에요? 일단 조 과장은 아우, 극도로 저만큼 계획적인 계획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람이 없죠. 거를 예? 예. 기은 님은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 과장은 인제 아시잖아요. 여행 가면은 그 15분 단위로 이렇게 일정 짜는 그런 스타일. 아. 네. 엑셀로 여행 계획 짜는 그런 그렇죠, 스타일. 그렇죠. 네. 저기 엑셀로 짜는 건 맞는데 15분 단위로 짜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10분 단위인가? 아니요. 요즘에는 그냥 그날 뭐 할지 대충만 정해 놓고 떠나고 음. 그래요. 이제 피곤해서 그렇게 그쵸. 안 합니다. 이제 체력의 한계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 한대요. 네. 뭐만 하면 네. 나이로 돌리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기은 님도 좀 계획 잘 짜는 타입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지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음. 음. 이게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고 나서는 아. 쪼끔 유도리 있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음. 맞아요.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 맘대로 안 되더라.' 맞아요. 기다리면서 '네가 뭔데 감히 계획을 세우냐.' 이런 인제 마인드를 음. 점점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요즘은 갓생 말고 갱생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갱생? 그게 강 뭐예요? 산다 갱? 그래서 갱생. 아
그냥 산다. 그냥생, 어 그냥 산다. 어. 웃긴다. 제 인생 갓생 철학이네요 말고 그거. 예. 강생. 네, 음. 강생하십시오, 여러분. 음. 기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저는 요즘 자꾸 컨디션이 좀 저하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잘 자고 잘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난번에 큰 물통 같은 거 들고 계셨는데 운동도 꾸준히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운동도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음. 대학원이 참 만병의 음. 근원이죠. 어. 대학원 선생이 어디 감히 운동을 해.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죠. 운동할 시간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만병의 근원 대학원. 네. 교수님 아마 사랑합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대학원에 있는 분들 아마 평균 이하가 많지 않을까요? 진짜로? 몸을 워낙 안 음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무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죠. 음. 그러고 보니까 저 대학원 시절에 동기들 중에 치질 걸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그 치질 방석 있잖아요. 그거 쓰는 분들 많았어요. 뭐 척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죠. 여기저기 다 아프게 그렇죠. 되죠, 대학원생은. 마음도 실제로 아프고. 디스크 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 음. 그렇죠. 네. 무사히 졸업하시기를 감사합니다. 큰 탈 없이 건강한 몸으로 음. 졸업하시기를. 간절히 네. 기원드립니다. 네. 네. 저는 뭐 근황 아닌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집에 그 냥이님 2 마리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한강이가 한 5.5 킬로고 루나가 한 3.23 킬로 되거든요, 이제. 와 근데 엄청 컸어요. 네. 집에 앉아 있으면 이제 고양이들이 무릎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이제 허벅지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어머나. 제가 테이블 위에 앉아 있든 아니면 바닥에 앉아 있든 앉아 있으면 한강이가 먼저 올라와요. 음음. 그러면 5.3 킬로짜리가 제 무릎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허벅지 위에. 그럼 좀 있다가 루나가 그 좁은 사이를 비집고 또 올라와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한 8 킬로 된단 말이에요. 김 팀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2 마리가 동시에. 네, 8 킬로가 돼요.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제가 인제 그 허벅지 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2 마리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팔로 감싸 안아야 안 떨어져요, 둘 다. 음. 또 그렇게 하면 한 번 오면 안 내려가요, 잘. 그래서 한 30 분에서 1 시간 정도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하지?' 음. 무릎에 일단 들고 올라오면 스쿼트를 하면은 운동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들고 스쿼트를. 저는 무슨 장면이 어 그려질지가 지금 네. 네. 바바바박 하면서 등과 머리를 타고 올라가겠죠, 한 마리씩. 스쿼트 할 동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그럴 수 아. 있습니다. 네. 음. 근데 인제 폼에 푹 안고 있으면 그 상태로 애들이 자거든요, 잘. 그래서 어. 안 무겁지만 움직여요, 견뎌내고 일부러? 있는 중입니다. 일부러 안 움직이죠. 어. 근데 이제 1 시간 정도 지나면 무릎이 저리니까 허벅지가 저리니까 그럴 때 인제 어. 내려놓는데 내려놓을 때마다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왜 내려놓냐." 이러면서. 음. 네. 와 진짜 다르네요. 저희 집하고는 네. 다른 환경이네요. 저희 그럼 강하게 집은 키우시잖아요. 올라오면 "어디로 올라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일하는 거 안 보여?" 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 "여긴 너가 그렇군요. 올라올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매우 어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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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 역시 집사의 스토리였고요. 이제 네. 오늘은 김 팀장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김 팀장이 콘텐츠를 준비했죠. 네. 제가 그 지난 에피소드 238 화에 이런 주제로 방송을 했었어요. "챗GPT만 믿고 데이터 분석하다 망했어요." 네. 요 음. 에피소드의 후속편입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그 에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이제 챗GPT의 데이터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인제 유료 구독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만들어서 직접 실행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 주니까 매우 편한데 위험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코드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챗GPT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도 그렇고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챗GPT만 믿고 분석하면 안 되고 챗GPT가 만들어 준 코드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분석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거 검토 안 하고 바로 보고서 쓰면 나중에 큰일 난다.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이어서 비슷하게 또 우리가 많이 작업하는 게 글쓰기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계에서 논문 쓰는 분들이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챗GPT만 믿고 논문 쓰다가 나락에 떨어진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네. 우선 나라. 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뭘까요? 학술 저널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에서 얻은 정보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인제 저널에 실린 그런 논문에 있는 정보라고 하면 이건 그냥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받은 연구자들이 합리적인 연구 절차에 따라서 연구해서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들여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저널에 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면 인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또 연구한 동료 연구자들이 서로 리뷰를 해 주죠. 피어 리뷰를 하고 또 저널의 편집자들이 검토를 하고 피드백하고 오류가 있으면은 다시 인제 돌려보내 가지고 수정을 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논문을 저널에 실어 주게 되는 거죠.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은 아예 탈락하기도 하죠. 저널에 실을 수 없게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진 논문들만 저널에 실리기 때문에 어떤 논문이 저널에 실렸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신뢰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인제 많이 정보를 얻는 소스가 인제 출판되어 있는 책이나 또 방송 혹은 신문에 실려 있는 글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보기는 하지만 이런 매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저널에서 하는 이런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면 바로 그냥 내보내기 때문에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과학자들, 연구자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이런 저널 시스템에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신뢰를 받아 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챗GPT와 같은 생성형 모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한 의학 저널에 AI로 작성해서 복사 붙여 넣기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논문이 게재되어서 논란이 됐었어요. 네, 여기에 뭐 AI를 활용해서 논문을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왜냐면 저널마다 좀 정책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걸 막지 않는 저널들도 많고 논문 쓸 때 어디에 AI 썼는지만 꼭 논문에 서술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열어두는 저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연구에 또 논문 쓰는데 AI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 거냐면 이 논문에 어떤 문장이 실려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AI 쓰다 보면 챗GPT 쓰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AI 모델이라서 이런 것까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 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그쵸. 문장을 그대로 복붙해서 논문에 쓴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논문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는 AI 언어 모델이라서 실시간 정보나 특정 환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세 문장짜리 한 단락이 있는데 이게 통째로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아 이게 피어 리뷰를 통과하고 편집자를 통과해 가지고 정식으로 저널에 게재가 된 거죠. 네. 음. 그래서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나락에 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 사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터 제가 요 논 에그라고 주장한 사람 없었나요? 이스터 참 재밌는 주장이겠네요. "의학 저널에 네. 내가 이스터 에그를 네. 심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네. 여러분이 저널을 잘 참 읽고 위트 있는지 있죠? 아닌지. 네. "이거를 발견하셨다면 읽은 사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거였으면 그래야 참 말이 좋겠네요. 되지. 네. 그렇죠. 소개해 예, 주시죠. 그거라면 네. 차라리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제가 잠시 요 논문을 잠시 띄워 놓고 어떤 문장인지 네, 소개를 드릴게요.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요 논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널이 Radiology Case Report라는 저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방사선학 사례 보고 학술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논문들이 주로 실리는 그런 의학 저널입니다. 네. 이게 의학 용어라서 우리말로 번안해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 번안한 제목을 소개해 드리면 생후 4개월 여아의 의인성 간 문맥 및 간 동맥 손상의 성공적 치료, 케이스 리포트 및 문헌 고찰. 네, 이 정도 번안할 수 있습니다. 네, 의학 논문이에요. 네. 지금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유튜브에 송출될 즈음에는 철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못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 PDF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이제 치료를 했고 이게 이제 방사선학과에서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뭐 엑스레이나 CT나 이런 것들, MRI나 이런 영상 촬영 기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연구들을 인제 소개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CT 사진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환자의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문장으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도 많지 페이지도 많지 않아요. 한 몇 페이지 되나요? 한 4 페이지? 4 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의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보통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이렇게 짧더라고요. 저는 주로 사회과학 쪽 논문들을 많이 봤었는데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더라고요. 자, 문제가 되는 문장은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 형광색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쪼끔만 더 크게 할까요? 네. 일단 영문을 읽어 보면 여기 그 서머리 부분이에요. 논문의 맨 마지막 conclusion 논의 부분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I'm very sorry, but I don't have access to real-time information or patient-specific data." 여기가 중요해요. "as I am an AI language model." 우리말로 예. 번역을 하자면 "저는 AI 랭귀지 모델이라서 리얼타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특정한 환자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어요." 이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런 정보는 요런 내용으로 이제 한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요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논문이 투고가 되고 피어 리뷰 거치고 편집자 통과해 가지고 논문의 게재까지 됐던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 이 맨 화면을 저널의 보면 신뢰도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끄고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일이었고요. 저 문장만 보면 "I'm an AI language model" 이라는 표현이 의학 저널에 들어가 있다는 요 것만 하더라도 인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할지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은 일단 저자가 AI한테 논문 작성을 시켰겠죠? 그죠? 저자들이 논문 쓸 때 AI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챗GPT를 써서 문장을 작성한 다음에 인제 워드에다가 복붙해 가면서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뭐 이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문장 쓰고 수정하는데 AI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챗GPT가 쓴 문장을 검토도 안 하고 논문에 바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인제 문제인 거죠. 그 당연히 지워야 할 문장이잖아요. "나는 AI 모델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복붙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연구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너 AI 쓸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경고 메시지를 복붙해서 썼다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긴가민가한 그런 문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딱 한 번만 읽어 보면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챗GPT가 썼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게다가 한 문장도 아니고 한 단락 전체가 그렇고요. 네. 그쵸. 그게 인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 저널의 논문 투고 가이드를 보면은 AI와 관련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가 쓰여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I 쓰는 거는 좋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사람이 감독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AI를 썼으면 참고문헌 앞에 새로 섹션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할 때 AI를 썼다고 공개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죠? 뭐 부정한 방법으로 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AI가 써 준 문장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논문에 사용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논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의심들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챗GPT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은 저자가 직접 했을까?' 그죠? '다른 연구와 관련된 작업들도 챗GPT한테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인제 이 논문은 그 케이스 스터디를 다룬 논문이기 때문에 뭐 통계 분석을 하거나 분석표를 실는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술한 부위에 사진이 있고 CT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진을 해설하는 그런 설명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인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 사진은 진짜 찍은 사진인가? 음. 미드저니로 생성한 사진은 아닐까?' 의심할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그 사진을 해석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과연 사람이 해석했을까?' 네, '챗GPT한테 사진 주고 논문에 실을 수 있게 해석하는 문장을 써 달라고 하진 않았을까?' 네, 이런 추후의 의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 논문이 아니고 다른 논문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어떤 통계 분석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제 믿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이럴 수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도 챗GPT한테 맡기고 그죠? 그다음에 챗GPT가 뭐 코드를 만들었을 때 또 분석 과정을 얘가 결정했을 때 그런 걸 전혀 검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점점 의심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하는 작업에도 챗GPT를 썼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까지 챗GPT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음. 챗GPT한테 어떤 분야와 그다음에 컬럼명 같은 것들 주고 로우 뭐 100개 만들어 줘 그러면 잘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럴듯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신뢰하고 싶지만 연구자들 중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논문을 표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데이터 마사지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마당이잖아요. 네, 심지어 뭐 논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번역해도 저널에 게재되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런 세상인데 뭐 '데이터 생성 음. 별거라고 챗GPT 안 썼을까?' 하는 의심까지 인제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논문 전반, 연구자들 전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네, 이런 일들이 인제 논문 전반을 의심하게 만들고 연구 과정 또 데이터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죠? 왜냐면 어떤 작업에 챗GPT를 쓰고 또 어떤 작업엔 쓰지 않았을지 이거를 짐작하기가 어렵잖아요. 워낙에 사람과 거의 유사한 혹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챗GPT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제 그런 학술지의 논문을 신뢰하는 이유는 개별 연구자의 양심도 물론 있지만 이 저널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논문이 투고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리뷰 과정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인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문장을 이 논문을 검토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전부 다 이걸 한 번도 안 읽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 과정을 좀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일단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논문을 집필하겠죠? 이런 사람은 인제 보통 1 저자 혹은 2 저자가 이런 작업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러 공저자가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제 두 번째로 1 저자가 쓴 이 논문을 공저자들한테 보내주겠죠. "우리 연구한 거 논문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드백해 주세요. 수정할 부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피드백을 거쳐서 수정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수정된 논문을 저널에 투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이렇게 투고된 논문을 이 분야의 다른 연구자가 검토하는 그런 피어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수정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원 저자한테 보내주고 이거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돼요. 피드백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청 사항이 반영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편집자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뷰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그다음에 리뷰한 사람이 요청한 사항이 잘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게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논문이 퍼블리시 되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논문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음.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문장을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저자가 논문을 챗GPT 이용해서 복붙해 가면서 쓴 다음에 자기가 안 읽어 봤다. 그 상태로 투고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저자들한테 논문 보라고 줬는데 이게 지금 공저가 8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1 저자 빼면은 7 명한테 이 논문 보내준 건데 그 7 명이 다 안 읽어 보고 오케이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투고했는데 리뷰어가 안 읽어 보고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휴. 편집자가 안 읽어보고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출판사에서 마지막으로 편집자가 교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장에는. 그다음에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의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타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제 편집자한테 기대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편집자가 문장 하나도 안 읽어보고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한번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 네, 문장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내용상의 오류이고, 그죠? 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자, 공저자, 리뷰어, 편집자 아무도 제대로 논문을 안 읽어봤는데 저널에 게재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음. 이 시스템을 이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널들 중에는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유령 저널들도 있거든요. 그냥 논문 그쵸. 찍어내는 그런 가짜 저널들도 많이 있어요. 또 연구자들도 마찬가지. 그냥 논문을 그냥 엄청 많이 게재한 것처럼 학력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냥 막 논문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흔히 말하는 핫바리들이 아닙니다. 음. 일단 저자들을 보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연구원들이 아니고요. 논문 8 명이 공저했는데 모두 다 의학 박사예요. 그리고 네, 음. 이스라엘에 있는 하다사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메디컬 센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이에요. 8 명의 저자가 모두 다. 그다음에 이 저널도 레디올로지 케이스 리포트라는 요 저널이 방사선학을 다루는 의학 저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엄밀하게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연구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연구 분야이잖아요. 그죠? 의학 저널인데다가 이 레디올로지 케이스 리포트의 저작권이 어디에 있냐면 워싱턴 대학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오. 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저널이에요. 어디 뭐 유령 섬에 있는 그런 저널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인제 그 편집장에 누가 있는지 편집자 리스트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보면은 전부 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학과 교수들입니다. 그다음에 편집장에 물론 논문을 다 보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여기 편집자들, 보조 편집자들의 목록도 다 올라와 있는데 20 명이 있거든요. 20명 전원 의학 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문을 쓴 사람도 또 논문에 실린 요 저널도 제대로 연구 방법, 그다음에 논문 제필하는 방법을 훈련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이렇게 출판된 논문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음 지금은 이게 인제 불거지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게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가 이 논문을 읽게 되겠죠? 네. 하지만 그 독자가 이 논문을 일일이 다 읽을까요? 아니죠. 챗GPT한테 요약해 달라고 한 다음에 요약본을 읽겠죠.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문장 "나는 AI 모델입니다."라는 문장이 요약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역시나 이런 오류가 있는 논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이 논문을 인용해서 논문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그 논문을 쓸 때는 역시나 챗GPT를 사용하겠죠. 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I 시켜서 쓴 논문을 저자도 안 읽고 공저자도 안 읽고 리뷰어도 안 읽고 편집자도 안 읽었는데 저널에 출판됐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출판된 논문을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AI가 읽는다. 그죠?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쓴 저자 말고 뭐 공저자나 리뷰어나 편집자도 작업하면서 AI를 활용했을 수도 있죠. 그죠? 논문 이거 다 준 다음에 여기서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문장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해보면 AI가 쓴 논문을 AI가 리뷰해서 AI가 출판한 다음에 다시 AI가 인용해서 논문을 쓰는 이런 루프가 완성이 되었다. 네, 완벽한 AI의 과학 세계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의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럼 과연 다른 분야는 어떨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나마 의학계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고, 그죠? 그 과학자들이 이 논문을 봤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찾아내서 공론화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덕분에 저도 그런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학계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일반 기업에서도 보고서 작성할 때 챗GPT 같은 AI 도구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과연 보고서 쓰는 사람 중에 챗GPT가 작성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그렇게 작성한 보고서를 읽는 사람 중에서는 또 전문을 꼼꼼하게 읽고 검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죠? 특히 인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서 보고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일이 보기보다는 요약해서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애초에 또 본인이 요약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한테 요약본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테고 그 요약본도 역시 AI가 만들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오류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걸려 나올 가능성이 훨씬 낮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보고서 말고 데이터 분석 작업을 기업에서 할 때는 어떨까? 데이터 분석 작업을 챗GPT 이용해서 했다는 사례들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챗GPT가 작성한 코드와 분석 과정을 자기가 꼼꼼히 검토해 봤는데 "이런 오류가 있어서 제가 발견하고 수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하면 항상 오류가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되게 간담이 서늘한데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물론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데이터 분석 보고서야말로 아무도 안 보죠. 그죠? 왜냐면 일반 기업에서 보고서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해서 막 통계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논리적으로 분석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적하고 이러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결론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가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정도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일하면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조직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학계에서도 이럴진데 일반 기업에서는 훨씬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네. 아마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계에서도 그렇고 기업 사이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멤버들과 논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제가 준비한 설명들 말씀드려 보았고요. 네 패널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례를 접하고 '당연히 이게 약탈적 학술지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저널의 그런 수준을 잘 따져 가지고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 팀장님 설명을 듣고 아 이게 좀 공신력 있는 저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더 놀랐어요. '아 이런 데서도 피어 리뷰 시스템이 이렇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건가?' 그러면 대체 어떤 저널을 믿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논문을 읽어야 하지? 요런 생각이 네. 좀 들었네요. 챗GPT 나온 다음에 어 SF 소설 투고하는 그런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소식들 있잖아요. 너무 투고가 늘어나 가지고. 예 음. 근데 음. 학술지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왜냐면 일단 영어의 장벽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전 그쵸.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논문을 투고하고 있고 특히 인도나 중국계 연구자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네 제대로 리뷰를 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인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GPT로 리뷰를 시켰으면은 '이걸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GPT한테 이제 "이게 실제 사람이 쓴 건지 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한번 해 봐라."라고 하고 이제 이 논문 텍스트를 넘겨 주었을 때 오히려 GPT는 그런 이런 'AI 생성 모델이 작성했다.' 요런 워딩을 더 잘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시도들이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모델들 발표되는 거 보면 성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다음 오히려 거꾸로 음. 사람이 쓴 거를 모델이 썼다고 하는 사례가 꽤 있고 아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클로드를 써본 경험으로는 어투를 너무 잘 바꿔요. 어투를 너무 잘 음. 바꾸기 때문에 챗GPT가 아닌 것처럼 흉내 내서 글 쓰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순히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챗GPT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거를 그쵸. 막는 것이 학계의 바람직한 관행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대안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음. GPT가 썼다는 것을 뭔가 캐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AI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뭐 환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 자체는 완벽하게 잘못 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예. 문장 자체가 그런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근데 음. 그런 거는 사실 읽어 봤으면 당연히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그렇죠. 누구도 지금 읽고 잡지 못했다는 거니까 차라리 우리 GPT 씨한테 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했으면 잡지 일단은 그 피어 리뷰를 하는 연구자와 편집자가 논문을 안 읽겠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를 예 전제로 그죠. 하고 일단은 시스템을 하나 앞에 추가한다. 네 마치 AI 면접처럼 아 AI 면접처럼 예 일단 처럼 그거 이렇게 통과하고 와. 그다음에 사람이 읽는다. 예. 음. 뭐 그것도 그런 생각이 가능한 들어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최저 레벨의 논문은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쵸.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거 정도라도 일단 걸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고는 안 생기겠네요. 음. 아마 저널 입장에서는 당장 GPTS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부터 예 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고라도 안 음. 나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네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맞아요. 네 잘못된 그러니까 AI가 생성한 잘못된 글과 그림이 포함된 논문이 유명 저널에 올랐다가 삭제된 사건 이렇게 해서 음. 뭐 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아마 인제 저는 저널들이 이 음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네. 그러니까 검토 과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저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저널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챗GPT 썼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술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저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저널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게 나온 지 이런 제품들이 나온 지 1년 남짓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아마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건들이. 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어 '쥐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 아 지 선생 지 쥐 선생은 선생님 챗GPT 선생을 얘기하는 거죠? 아 네. GPT 그쵸. 선생? 네네. 네네네. 네네. 아 네. 선생이군요. 네. 쥐 선생 선생님은 정도밖에 잘못이 안 그래도 없다. 됩니까? 일반 명사인 LLM 선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LLM L 선생, 선생이든 뭐 네. 예 하여튼 L 선생님은 선생이든 잘못이 네. L 없다. 선생 L 선생. L 선생 입에 좀 더 잘 붙는 것 같다. L 그러니까. 선생. 음. 네. 예. 네. 하여튼 AI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입장도 또 취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도구를 쓰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항상 직장인의 옆에 자리 잡고 있던 게 계산기예요. 그죠? 전자계산기요? 전자계산기가 네. 있었죠. 계산기를 네네. 두드려서 덧셈과 뺄셈과 나눗셈을 해서 숫자를 정리하고 그걸 보고서에 반영했단 말이에요. 아 조과장은 그죠? 전자계산기로 일하던 시대군요. 나는 본 적이 없네 그런 거를. 아 시끄러워. 아 근데 그 재무팀이라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아 그거 진짜요? 알아요? 엑셀로 안 예예. 하고? 제가 예 엑셀 못 그럼요. 제가 믿어서? 그걸 재검토해요. 아 그 제가 얘기는 들었다. 예. 함수에 오류가 있으면 어떡해. 내 손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네. 제가 전자계산기가 그 잠 정도 정확합니다. 맞네. 네. 네. 제가 잠깐 몸담았던 컨설팅에 회계감사 본부랑 컨설팅 본부가 있는데 여전히 음음. 신입사원들한테 주는 웰컴 키트에 계산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 嗯 진짜로? 회계는 그렇게 2021 해요. 맞아요. 년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거기는. 음. 그러니까 세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엑셀이라는 도구가 그거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그 쓰고 계산기 있잖아요. 누르면 다 로그로 남겠죠? 기시랑도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고? 아이 끝까지 들어봐. 네. 우리가 엑셀이라는 도구를 도구. 쓰면서 되게 그런 계산 같은 게 편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인간이 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오류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기를 별도로 갖고 다니면서 계속 검증하는 거고. 근데 음. 우리가 사실은 엑셀 같은 경우는 지금 김 팀장이 말씀대로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온갖 군데에서 잘못되고 틀리고 부정확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엑셀이요? 우리가 네 네. 엑셀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니까 가장 기업에서 철저해야 하는
재무 업무를 볼 때 별도로 감사라는 이런 시스템을 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인간의 오류를 잘 캐치한 다음에 수정하려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사건들도 'AI라는 도구를 우리가 쓰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거 음. 있었잖아요. 누가 엑셀에 수식 쓰니까 이제 어떤 옆자리에 있는 과장님이 그 "김 대리 그 엑셀 수식 너무 믿지 말게." 하면서 뭐 이렇게 "엑셀 수식 쓰는 거 아. 너무 보기 좋지 않다." 뭐 이런 꼰대질하는 뭐 음. 그런 밈도 있었는데 어 논문을 어떻게 "왜 AI로 써?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게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저널에 쓰는 논문도 당연히 '어 왜 그걸 AI한테 안 맡겨?'라는 시대가 올 음. 수도 있고 그게 더 정확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단 그런 AI가 썼다는 문구 같은 거는 아까 기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정도는 최소 검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자리 잡지 않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음.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변화 과정 중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흐름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현상을 흐름이라는 건 사람이 논문을 안 읽어보는 흐름이에요? 아니면 AI를 다 쓰는 흐름이에요? 아, 둘 AI를 다요? 써서 논문을 쓰는 흐름 그리고 와, 무엇인가 읽는 검토할 것도. 때 AI한테 맡기는 흐름. 이 음.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다. 생 생산도 검토도 AI를 활용하는 흐름. 네. 이거를 막을 음. 수 없고 그리고 음. 이제 진짜 한 5년 뒤만 돼도 어 다 AI가 논문을 쓸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약간의 긍정적인 음.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둥근 세상이 있으면 석박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둥근 세상에 한 발자국씩 쪼끔 나가면서 이 인간의 세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혹은 한 연구자가 일생 동안 낼 수 있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원의 제약상. 근데 AI를 쓰게 되면 인간이 인류가 생산하는 연구와 논문의 절대적인 양이 팍팍팍 늘어나서 결국에는 뭐 이런 논문의 사건들도 절대량이 있겠지만 늘어난다. 네. 음. 이런 사건들도 발생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 저자들의 손을을 음. 들어줘 봤습니다. 음. 우선 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생산 네. 검토 AI를 활용하는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거 동의하고요. 네. 그런데 음 방금 얘기하신 '연구 논문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지금 본 것 같은 이런 논문이 뭐 수만 개 쏟아져 봐야 쓰레기가 수만 개 쏟아지는 건데, 그죠? 쓰레기장만 늘어나는 거지 그게 뭐 커진들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챗GPT 이용해서 쓰는 블로그 포스트는 굉장히 많잖아요. 읽어보다 허탈할 때 진짜 많거든요. '아 뭐야 이거 음. 챗GPT였잖아.' 할 때 많잖아요. '그런 콘텐츠 아무리 많아져 봐야 인류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검토하는 것만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금 조 거죠. 음. 과장이 얘기한 건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논리적인 인과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논문이란 뜻이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쓰레기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더 대량으로 만들어지겠음을 전제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AI를 활용한 연구 논문 생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인간이 연구 논문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AI를 통해서 그 생산 능력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더 신뢰도 있는 논문이 더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이후에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쓰레기 논문 음. 생산하는 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 거고 이미. 뭐 좋은 고품질의 논문도 양질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 양이 늘어가는 건 인간의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형태로 동작하지 않겠느냐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석박사 그거죠. 이야기에 어떻게,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예요. 어떻게 양질의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논문을 쓰는 절차가 A to G가 있는데 예를 들면 되게 윤리적으로도 혹은 연구 역량도 갖춘 연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성형 AI를 쓰지 않았다면 1 년에 한 10편 정도를 출판할 수가 있어요. 인제 연구에서 출간하거나 저널에 게재할 수가 있는데 20개 30 개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양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생성형 AI가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가짜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바로 잡아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건 생성형 AI가 없던 시절에도 여전히 인간은 표절이나 잘못되거나 가짜 논문들을 만들어 왔고, 그게 큰 어떤 이 논문과 저널과 연구의 분야에서 봤을 때는 생성형 AI를 쓴다고 특이하게 발생하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아 원래 음. 인간이 쓰레기인 거지 AI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유저가 거군요. 문제다. 도구를 음. 탓하지 말자. 아니 그래요. 그거는 저는 지금 AI 탓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AI를 우리가 어떻게 네. 써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앞에 그 논문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건 이미 지금 일어난 일이고 그죠? 아마도 지금 이 논문 쓴 저자도 논문량 늘리느라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그렇죠. 네,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 논문들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읽어볼 수 있는 논문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논문이 많아지면 봐야 될 논문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읽을 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개별 논문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블로그 그게 포스팅들이 지금 이 꼴이 되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막냐는 그 거죠. 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래서 좋은 품질의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질문인 겁니다. 나는 그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게요? 아니 안 읽는 게요, 그러니까 논문을? 네네. 논문을 안 읽는 거 혹은 네. 뭐 고품질의 논문이 생산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끗하고 정확하고 정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논문이라는 예? 어떤 업계도. 그러니까 인간이 네. 만들어낸 건 다 그렇다는 거지. 예? 근데 그 근데 그러지 저는 않았다고 제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죠. 그걸 수용하면 뭐 그렇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뭐 그런 거죠. 저 이게 같은 입장도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작성한 페이퍼가 고품질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저는 살짝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어 라이팅이 좀 딸리니까 제가 쓴 게 음. 저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AI의 검수를 한번 받으면은 그게 고품질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나의 영어 라이팅을 쪼끔 더 매끄럽게 쪼끔 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제 바꿔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논문을 네. 작성할 수 있지 않나? 제 얘기는 AI가 안 쓰고 사람이 직접 쓰면 고품질 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AI가 쓰고 사람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논문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AI가 쓰고 사람이 검토하지 않은 이 현상 자체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쓰기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피어 리뷰 시스템도 엉터리로 일어나서 어 질 안 좋은 논문들이 계속 출판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잡을 겨를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이상한 문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이 되는 사례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사례를 통해서 '아 이 저널이 피어 리뷰 시스템이 쉿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즉 덕분에. AI는 네 AI 덕분에 오히려 네. 이 저널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논문을 출판하고 있었구나.'가 오히려 적발이 된 거지 아. '이게 AI 때문에 그러네.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이스터 에그가 들어간 바람에 그 이스터 에그가 발견되는 바람에 '아 네네. 여기에 똥이 있어도 아무도 안 보는구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다. 네네네. 고로 '앞으로는 더 깐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음. 오히려 네. 그렇군요. 그 네. 참 특이하네요. 제가 그동안은 많은 분들의 반대를 뚫고 저 혼자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번 동안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 과장이 열심히 그 주장을 해 주시거나 기은 님이 주장을 해 주시거나 하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 갖고 제가 할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네. 대동단결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지금 그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데 합의에 이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저는 조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래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그냥 기은 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스터 에그 때문에 드러났을 뿐 원래 항상 그렇게 동작했을 뿐이며 심지어 그렇게 동작하는 저널이 많다고 한들 문제이긴 한가? 라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널이 스스로 자신이 퍼블리시하는 지식의 퀄리티를 중요시했다면 처음부터 일어났을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게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피어 리뷰를 깐깐하게 봤거나 처음부터 피어 리뷰에 공을 들였을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아셨겠지만 피어 리뷰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언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피어 리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명예죠, 명예. 명예직 같은 무언가지 내가 그걸 잘 해내는 사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죠, 헌신. 학계에 자기가 시간 맞아요. 써서 하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리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약간 이런 소위 가오? 인스타 아니 블루 배지 같은 거지. 블루 배지. 나 인플루언서임. 저널 나 학계 리뷰한 사람임. 인플루언서임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그런 거 돌아가면서 해주고 역시 우리 교수님 짱짱맨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동작하고 말 좀 있는 조심해 저널에 주세요. 네. 아니 실제로 그런데? 아니 짱짱맨? 다른 분들이 저랑 똑같은 의견에서 제가 좀 더 과격하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아무튼 아니 지금 네. 세 분이 학계를 보는 그런 그 마인드셋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저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우리는 진짜로 이 지구의 지식에 헌신하며 정교한 지식이 만들어지기 위해 노력할 거며 등등을 고민했다면 했어야 할 AI로 생성된 텍스트를 거르게 씀보다 더 이전에 기본적인 과학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저널들이 탑재했는가부터 검토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게 다시 크로스 체크했을 때 혹은 재현 재현 실험을 했을 때 동작하는 거라는 걸 검토하고 논문을 내는 거냐서부터 크로스 체크가 동작하기는 하는가부터 얘네들이 지금 시험 설계랑 데이터 수집이랑 등등을 공개하는가부터 재현 가능성 있는 설계로서 지금 과학적인 절차를 따라서 논문을 내고 있는가 같은 거조차 제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저널이 어딨냐고요. 근데 지금 AI가 작성된 글 하나 피어 리뷰 통과해갖고 지금 난장판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지금 과학의 지식은 굉장히 위태로운 길 사이에서 겨우겨우 쌓여져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저널의 피어 리뷰 프로세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AI 사용한 거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피어 리뷰 그러니까 저널이 처음부터 자신이 정말로 지식 생산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피어 리뷰뿐만 아니라 했어야 할 것들이 훨씬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겨우 피어 리뷰 하나에 기대해 놓고선 그것조차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 같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뭘 바라냐.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널 입장에서는 검토 안 해도 되니까 안 해 왔겠지. 맞아요. 이런 거죠? 그게 굳이 그걸 그게 기대하지 다 않으니까 서로. 다 인맥과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인데 그리고 또 서로 그것도 있어. 서로 고생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좀 잘못 썼더라도 아주 거짓말은 안 했겠지 같은 정도의 기대에서 하는 거죠.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그 AI 어쩌고서 그 문구가 써져 있는 그 논문조차도 아마 실험은 했겠지라는 그 업계 내에 믿음은 존재할 거예요, 여전히. 그게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실험들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실험들은 했고 바빠 죽겠는데 여기 채우는 글들 이제 겨우 넣었다 약간 이런 느낌일 거라고요. 그리고 다들 바빠 죽겠는데 나왔던 논문 에휴 누가 썼는데 잘 썼겠지 약간 이러고 지나가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그러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동작했던 근데 가끔 들켜서 그냥 썼던 사람 비난하고 말았던 그런 시장에서 AI가 그걸 부각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드디어 과학계가 제대로 된 지식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태라고 봅니다. 김 팀장 이거 왜냐면 뭐라 해야 될까? 그 소프트웨어랑은 다르게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거 뭐라고요? 아니 너무 달고 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박 박사가요? 아니요, 우리 멤버들이 이 뭐랄까 그 순수함보다는 현실에 너무 달고 달아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주제를 5년 전에 우리가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는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이 저널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몇 번 나온 적은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만천하에 불거진 거지 AI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심지어 좀 정리를 예. 이 주제를 유튜브 내에서 누가 했는가라고 따져봐도 거의 없을걸요? 왜 나올 거야 단언 앞으로 단언할 많이? 수 있어. 저는 아니야. 단언할 수 있어. 이거는 많이 나올 거예요. 너 왜 아니야, 학계를 아니야, 그런 아니야. 식으로 봐. 학계 정도가 아니야. 양심적인 이미 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아. 그럼요. 근데 그래서 동작했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약간 더 크게 거시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인간사 관점에서 계속 이런 이슈를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꼴을 너무 자주 접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을 쏘는데도 그 안에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우주로 날아가던 로켓이 터져버리는 일도 있고,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만 봐도 저는 그런 것도 사소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 왜 음. 밤이나 비 올 때 운전할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험 가끔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되게 자주 했는데 저는 제 눈이 나쁜 줄 알았거든요, 야간 시력이 안 좋거나. 음. 원래 안 보이는 건데? 근데 그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래요.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페인트 업체에서 원래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유리를 일부 포함해서 도료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어. 수년간 페인트 업체에서 그 공급하는 납품 업체에서 유리를 규격만큼 쓰지 않았대.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음. 밤에 헤드라이트를 받으면 더 반짝여야 되는데 반짝이지 않은 거예요, 헤드라이트 빛을 받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당연한 음. 건데 당연히 음. 도로공사에서는 규격을 줬고 그러니까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맞췄다고 생각하는 페인트를 썼고, 근데 페인트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걸 속여서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바닥에 그걸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런 시스템인 거야.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생각하는 AI가 이런 우리 인간사에 침투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연히 페인트 도료에 유리가 더 성분으로 들어왔겠지.'라는 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혹은 거기 가담해서 돈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AI가 감독하는 거지. '이 페인트 도료 규격에 맞지 않는데?'라고 인제 감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논문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지금까지 인간 스스로 생산해 내던 쓰레기 논문의 양보다 물론 절대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비율로서 더 품질이 좋은, 이제 아까 기혜 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영어로 논문을 쓴다고 하면 더 좋은 품질의 영어 논문, 혹은 우리가 더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논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산이 돼서 결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김 팀장이 얘기한 지금 벌써 저널에 논문들이 막 수도 없이 게재되고 있다,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그냥 안 좋은 시선이나 혹은 뭐 '쓰레기 논문만 많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했던 거에 더블로 뭐 트리플로 뭐 쿼드러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쪽 시각에 음. 있는 거죠. 음. 저는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건 쪼끔 격가지로 빠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이런 생성형 모델의 덕분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물들의 가치가 동시에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되었건 지금과 같은 연구, 그다음에 뭐 영상을 만들던 작곡을 하던 소설을 쓰던 이런 모든 작업에 AI가 도입이 돼서 모든 분야에서 콘텐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매우 높아지죠. 누구나 다 작곡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소설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창작에 들이는 노력에 사회가 부여하던 가치를 훨씬 낮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논문도 예전에는 논문 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음. 그죠? 논문 양식에 맞게 문장을 유려하게 써 가면서 논문 뚝딱 쓰는 거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논문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사람들이 각각의 논문에 부여하는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럴 지금 수 근데 있죠. 방금 이게 얘기가 온전히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결과물에 대한 네. 상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완전히 똑같은 일이 3차 산업혁명 때 있었던 거잖아요. 양탄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손으로 만드는 양탄자보다 공장이 만드는 양탄자가 훨씬 쌌잖아요. 근데 손으로 만드는 양탄자를 고급이라고 비싸게 쳐주는 시장이 생겼죠.
여전히 공장에서 만든 양창자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걸로 대치시켜 생각을 해봐도 지식의 생산과 콘텐츠의 생산이라는 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양산돼서 매우 저렴해지는 콘텐츠들이 양산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고유로 만들어낸 아주 고급 콘텐츠는 여전히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소수니까.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런 그러면 콘텐츠는 매우 3차 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때 바느질했던 사람들 모두의 그 뭐지? 연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식 산업에 대한 연민이 같이 있어야지. 지금 지식 산업에 대한 연민만 있으면 이상하잖아. 라고 저는 양쪽의 박박서 연민을 다 가지고 김 팀장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저는 있는데 다 연민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식 산업자에 대한 그 활동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거에 잘 살아남아서 돈 버는 사람이 소수로 생기겠죠? 연예인처럼? 그냥 그런 시장으로 변화하는 정도가 될 거다. 이미 거기다가 심지어 얘가 지금 가속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연예인 시장이었을 시장인데 그냥 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소수의 고급 콘텐츠를 소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품질로 저렴한 게 공급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저는 또 비슷한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얘기까지만 하고. 좋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은 그래 맞아. 챗GPT만 믿고 논문을 쓰다가 당신도 나락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아니, 조 과장한테 네, 이거 돌아와서. 물어보고 싶었거든. 조 네네. 과장은 이제 조직 내에서 보고서 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네. 아까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나마 네. 학계에선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라도 하는데 그죠? 네. 연구자들이 꼼꼼히 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조직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은 사기업에서는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그쵸. 문제가 더 많을 수 있고 더 확인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고서를 기업은 막을 작성하고 방법이 분석을 없어요.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음. 아 진짜로. 왜냐하면 개수 조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수 조작? 그 윤리 숫자 경영을 맞추기? 할 때 윤리 경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숫자를 조작하는 행위예요. 근데 인간들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담당 임원이 팀장한테 월 매출 100억을 달성해야 돼. 근데 담당 팀장이 99.7억을 했어요. 3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야, 100억 달성했어. 그러면 아, 네, 달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 어떤 인간 세상이에요, 그거? 대부분의 인간 세상일 세상 텐데. 대부분의 인간 아니요, 세상이죠. 대부분의 인간 근데 세상이죠. 예. 심지어 대부분이래요? 그거를 그렇게 반올림 쳤다는 걸 임원도 알아. 대충 보통 알아. 그렇게 말하니까. 까고 들어. 대충 알아. 자기도 그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정확해. 네. 너라고 안 하겠냐? 이미 경험이 있지. 이미 경험이 있지. 그리고 뭐 이 어떤 친구 기업을 일을 잘하는구만. 밸류에이션 해요. 어떤 기업을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뭐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서 1조를 들여서 어떤 기업을 사요. 그럼 이제 보고서에 이 기업은 1조를 들여서 사면 나중에 10조가 될 거예요. 라는 근거가 어딨어.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역학이나 그 사람의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사람들이 1조의 기업이 10조가 될 거라는 걸 지지하는 가설과 에비던스를 막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기업에서는 정확하거나 옳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일어나는 쪽으로 그 힘이 이제 장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팀장이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대답을 하면 이미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인간인 이상 아무리 뛰어난 AI나 무엇이 나오더라도 절대 그게 정확하게 적확하게 동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쓸 때 손으로 써도 거짓말하는 세상인데 AI로 거짓말한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라는 거인 거죠. 그럼. 예.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네. 경영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보고서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너 하도 보고서를 그러고 살아서. 100% 믿지 않아.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다 같이 안 기업을 믿을 분석 거 다 같이 그냥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아니요, 예를 아니요. 좀 들면 다른 문제예요. 그게 좀 그 달라? 지금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말하는 거는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할 수 있는 범위의 애들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이때부터 골치 아파지고 이때부터 정확하려고 노력해요. 이거는 그 문서로 남고 법적인 다툼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법에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건 조심한다는 건데 근데 맞아요. 인제 그런 거죠. 그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작업에 좀 한정해서 보자면 보통은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려면 뭐 파이썬이든 R이든 이런 코드를 이용하는 도구를 직접 써서 분석가가 그죠? 그다음에 통계학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코딩 안 해도 되고 분석 방법도 잘 몰라도 챗GPT한테 데이터 파일 업로드하고 분석해 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 주니까. 근데 그 안에 hallucination이 들어갈 위험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인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던 위험이 지금 더 추가된 거니까 이것을 아니요. 해소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지금 거죠. 뭔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분석 네. 보고서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과학자한테 시키겠죠. 할루시네이션은 그 데이터 과학자가 일으킬 거예요. 그 과학자가 만드는 코드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뭐 데이터 그래서 과학자가 그 일을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네. 데이터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다는 사람들이 직접 코딩해서 예. 결과물 표로 정리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네. 이제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더 이상 코딩 직접 안 하고 코드 검토 안 하고 분석 과정 검토 안 하게 되면 없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요? 어차피 있었던 문제가 다른 애 때문에 발생된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 예전에는 데이터를 모델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 데이터 내가 과학자는 적어도 데이터 과학자가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있나요? 그걸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코드를 잘못 사치진 않나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가 그 개발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 사용하진 않나요? 그건 할루시네이션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hallucination으로 생기는 더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죠. 음. 그냥 그걸로 퉁쳐진 다른 도구를 써서 생긴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거지 데이터 과학자라고 했다고 걔가 완전 무결하게 모든 결과물을 항상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똑같아.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타임. 아니 좀 여기서 타임. 빗나갔는데 타임. 빗나갔어. 타임. 그 얘기가 여기서 아니야. 타임.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재를 그 조 하고 과장이 마무리해 여기에서 주세요, 요거 답변하면서. 답변을 하자면 김 팀장에게 답변을 하자면 네. 조직은 극단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성보다 효율성이 앞지를 수 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걸 이해를 못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친다고?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네네. 제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성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 서비스 상품을 생산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데이터 분석이 잘못되었다면 그 데이터 분석이 잘못된 걸로 인해서 상품 서비스가 망가지겠죠. 맞죠? 네. 이런 쪽이라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좋은 저널이라고 칭해 볼게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정하고 데이터 과학자가 보고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를 보고 이런 걸 신경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 하나를 딱 생산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몇 조 단위로 이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이제 기업의 생사가 걸린 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니까 이 데이터 분석은 상대적으로 정확할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데이터 분석, 경영 전략 보고서, 뭐 안타깝지만 HR 데이터 보고서, 마케팅 데이터 보고서 이런 것들은 숫자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매출 100만 원, 200만 원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기업은 극단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뭐 질보다 양이 된다든지 정확성보다는 뭔가 되게 뭐 있어 보이는 보고서가 더 우대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팀장이 우려하는 쪽은 이쪽 엄밀한 세계에서의 기업의 데이터 분석 보고서일 텐데 거기는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점검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보고서는 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회사마다 다르고 프로젝트의 중요성마다 다를 거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오류가 치명적이지 않으면 그런 hallucination 생기는 거 별로 신경 안 쓸 거다. 옛날에도 신경 안 썼다.
근데 중요한 조직이라면 중요함이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중요함이랑 상관없어. 중요함이랑 예를 들면 상관없다? 네네. 어떤 이야기냐면 이 분석의 결과가 조 단위의 매출을 갖고 오는 상품 서비스라는 걸로 가시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면 되게 신경 쓰고 조심하겠지만 몇 조짜리 딜이야. 근데 그냥 문서로 끝나. 이 딜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는 몇 년 뒤에 시장이 평가해 줄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는 숫자 하나하나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하나하나는 사람들이 즉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오류도 많고 때로는 누군가는 개수 조작도 할 거예요. 그런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게 현상인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데이터 분석의 품질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경 쓸 거고. 그죠? 예. 그렇지 않다면 별로 신경 안 쓸 즉시 거다.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경우. 아 즉시 오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결과에 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음.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물성이나 그런 생산 데이터 분석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불량률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수율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알 수 바로 있겠지. 피드백이 근데 오니까 대충 할 그거보다 수가 훨씬 없다. 큰데 몇 조 단위의 딜이더라도 그거는 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개수 중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런 심지어 그게 경우에는 잘못된 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렇지. 결과가 아 오히려 원인이 뭐 때문에 이랬는지를 밝히기가 어렵죠. 맞아요. 심지어 너무 많은 모든 게 변수가 다 있으니까. 가짜 분석 보고서였는데 결국 딜이 잘 돼 가지고 수십 조를 벌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세상 속에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죠. 네. 논의가 김 생각보다 팀장. 많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씁쓸하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마무리하시죠. 네. 네. 뭐 이런 주제로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아 이제 여기는 엄청 길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서 재밌네요. 이거요? 네. 그래요. 참을게요 네. 제가.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 팀장은 네. 아직 순수하다. 끝. 순수하다. 아주 공감합니다. 순수하다야, 나이브하다야. 똑바로 얘기해. 둘 다예요. 순수하다, 둘 다야? 순진하다.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알았어요. 순진무구하다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순진무구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그 퀄리티를 원하는 분석 보고서를 매일 3개씩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네. 저는 그렇고요. 네. 기은 님은요? 저는 나락도 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오. 사태가 그냥 나락도 비단 락이다. 네. 비단 몇 명의 저자들을 이제 족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저널들이 쪼끔 이제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고 '아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야 할까?'라고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집니다. 박 박사는요? 또 기은 님이 하셨어요. 나락도 락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저널이 등장할 때가 되었다에 가깝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금 더 자신들이 생산하는 결과물의 책임감과 정확성, 신뢰성 등등을 신경 쓰기 위한 체제들과 지원, 그다음에 도구들의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계 혹은 저널들이 출현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저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소프트웨어와 딥러닝 때 있었던 그 지식 혁신에 빗대어서 이제 비판한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언어 모델이 생긴 이상 이제 우리 너무 힘들어서 그거 못해라는 핑계도 못 댈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때 그런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저널 자체가 도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이 말은 좀 세니까 다들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은 방송이 원하는 대로 안 뭐 갔어. 근데 우리가 그렇지 뭐. 아니요. 이거 제가 편집할 거잖아요. 아니요. 어디로 아니 뭐야? 어떻게 이번 방송은 이루어지죠? 30분만 나가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목소리 제가 다 따놨기 때문에 생성형 모델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섭다. 네. 일단은 엄밀한 과학적 지식과 엄밀한 데이터 분석을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세상에 찌들고 불의와 타협한 조과장과 박 박사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이러려고 데이터 올릭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AI 반대론자 절대 아니고요. 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쓰는 사람이고 그 연구 과정에서 또 학계 연구 절차에 AI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자는 거죠. 인식하고 해결할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던 겁니다. 또 아마 학계에 안 계신 분들이 방송 더 많이 들으실 테니까 네, 하물며 학계도 이런데 과연 우리 기업은 어떤 식으로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조심할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네, 오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비슷한 문제들을 겪으신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네, 우리 조직에서도 이런 문제 있어서 누구누구가 나락에 갔어요. 이런 사례들을 예, 이야기해 주시면 또 방송에서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조 과장님? 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김 팀장님. 네. 뭘 고생했죠, 내가? 네, 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에이톨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락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